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인목회 상담 연구원장 김은유 목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죠. 반사회, 반사회성.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매스컴이나 또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소시오패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충격의 도가니, 그리고 또한 살인,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폭행, 범죄, 사기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러한 성격장애를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우리가 이제 비군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군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장애를 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군 성격장애를 네 가지로 나눈다면, 지난번에 드린 여러 가지 성격장애 중에도 있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안티소셜, 말 그대로 세상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그러면서도 살인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격장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이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가 이제 인격장애도 그렇고 정신과적인 질병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범죄 유형도 그렇고, 그동안에 40년 동안을 숨겨왔던 한 신문에서 숨겨왔던 그런 내용을 신문에 대서 특필을 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내용 중에 범죄자 가정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런 제하의 소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반사회 장애의 유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사회 인격장애는 유전성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선천성입니다.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두 번째, 유전성이 있죠. 말 그대로 DNA 유전자 정보가 수많은 신체 기능이 자녀들에게 체질적으로 유전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학습성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학습성입니다. 우리가 이 유전성 세 가지만 알아도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 또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사회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반사회 인격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미리서 계획을 못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못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는 무엇인가가 굉장한 분노와 그리고 또한 이 충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경계선 인격장애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나 폭력을 할 때 굉장한 호전성과 공격성이 있고 끔찍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
성격 장애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한 꾸준한 직업 활동이 불가능하고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도 갚지를 않습니다. 갚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타인을 해롭게 하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해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방어 기제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래서 이랬다. 변명을 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는 그거를 즐긴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쾌락과 자신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과거에 나온 매스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충격적인 소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진단이 되고 청소년기에 품행장애를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품행장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항성 품행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적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ADHD, 그 다음에 틱장애, 그리고 어떤 뚜렛장애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이 불안과 그리고 또 신경증적인 반응에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공부를 안 하고 일진에 가입을 해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청소년을 보면 반항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반항, 이 사회에 대한 반항. 그래서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학대 이런 것을 타인에게 투사시키는 이러한 반항성 품행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품행장애가 청소년기에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청년기가 돼서 행동이 커지고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울증과 그리고 또한 경계선 인격장애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자들이 보고했던 것을 보면은 유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부모가 범법자인 경우 대물림이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환경적 영향이라는 게 뭘까요? 본인의 어떤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그리고 합리적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습관적인 그 주변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에 그대로 답습이 돼서 학습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뇌 활동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 뇌 활동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뇌파 활동과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각성이 저하되어 있어서 반사회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사회 인격 장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이코패스는 말 그대로 전두엽이 망가진 것입니다. 전두엽에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좌뇌는 논리, 사고 이런 것들이고요. 우뇌는 감성적인 것, 정서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어떤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기 행동에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시오패스가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너무 지성이 또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뇌가 망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해도 반항성이 많아서 사기를 많이 친다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리플리 증후군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과 그리고 또한 소시오패스는 거의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눌 것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반사회 그 인격 장애자들의 그 범죄 현황을요, 제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1986년에서 92년 사이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10명이 사망을 했죠. 그럴 때 이춘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발견이 돼서 감옥에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서 4년 동안 20명을 살해하고 아주 처참하게 살해했던 유영철도 역시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2006년에서 8년에 강호순이 7명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8세 여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영이 사건도 역시 성폭행과 상해를 했는데 그게 바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2010년도에는 여중생을 납치, 폭행, 살해했는데 아주 끔찍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길태. 자, 그리고 또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뇌파를 검사하고 그들의 삶을 검사해 보면 뇌파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반항성,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끔찍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그 희열, 심리학에서는 사디스트라고 그러죠. 세디즘이라고 합니다. 가학적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발달기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반사의 인격장애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으로 학대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교사로부터 스티그마, 낙인이 찍혔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일진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잖아. 바로 너잖아. 네가 그랬잖아. 학교에서도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서도 엄마에게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그 엄마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을 하고 일진의 두목이 되고 참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치유가 안 됐으면 아마 분명히 또 품행장애 결과로 반사회 장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상담하고 엄마가 치유를 받아서 결국은 그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거나 그 수동적인 부모의 갈등 상황 등이 반사회성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반사회 인격장애의 시작은 아까 경계선 인격장애와 비슷하게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다. 경계선 인격장애도 버림받음에 대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비군 인격장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비군 인격장애의 절대적인 심리적 원인은 버림받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 형성에서 기본적 신뢰가 생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신뢰감은 어린아이가 의도적으로 또한 본능적으로 울 때 엄마가 젖을 준다든지 치료를 해준다든지 배변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한 반응을 보여줄 때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이 자녀 역시 또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 반사회 인격 장애자들의 왜곡된 사고, 인지적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참 폭력적이죠. 첫 번째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두 번째는 힘과 주먹만이 살아남게 한다. 세 번째, 들키지 말라. 약자는 없어져야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인지적 입장 그러는데, 그거는 굳어진 생각이라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거죠. 자기 신념. 그 내면의 무의식의 신념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결코 공감성이 없는 그런 차가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이러한 반사의 인격장애의 특징이 참 자주 나오는데, 물론 창세기 4장에, 특히 3장과 4장에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4장에서는 가인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고 타인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인의 모습은 늘 분노에 가득 차 있었죠.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에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분노를 가득 차고 투기를 하다가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됐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이 반사회 정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의 대답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어떤 대답,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범죄를 행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또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 또 인간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반사회 인격장애에 들어갔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32절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끔찍한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반사회 인격장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이 사회는 지금 이 반사회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중시해서 그러한 반사의 인격 장애자들을 인권으로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이냐. 이거 갑론을박이 너무 심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네, 반사의 인격 장애자들은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나 강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치료제에 대한 것을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자는 중립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유지하여 치료적 관계를 성립하고, 여기 치료적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치료적 관계입니다. 치료적 관계는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항상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반사의 인격 장애자는 이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위장 치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위장 치료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나 그런 수감 기능이 있어서도 아주 모범생으로 교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치료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인데, 행동치료는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66일 동안,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2달 동안 매일 좋은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학교 기간 동안, 학동기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나 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모 대학교 신경과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구별하는 그러한 뇌파 검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 그리고 반사회 인격장애의 확률이 선천적으로 1%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 적은 숫자가 아니죠. 5천만 명이면 500만 명입니다. 네,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인데 그중에서 좋은 환경으로 자란 사람들은 범죄율이 낮은데, 만약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반항성 품행 장애가 있다. 그럴 때는 거의 90% 이상이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참 일촉즉발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러한 반사회 인격 장애자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생기지 않도록 사회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여, 이 사회는 청소년기의 품행장애가 치료되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죄의식과 윤리성이 전혀 없는 반사회적 성향이 짙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가인의 후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포악성과 신앙교육의 부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성과 주님의 대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가능한 이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께 통해 자복합니다. 학대와 가학적 양육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